오늘은 제 68강이 2020년의 중소기업의 사업계획은 어떻게 수립하는 게 좋을 것인가, 그 사업계획 수립 방법에 대해서 첫 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사업계획을 얘기하기 전에 지금 전 세계 시장이 저성장 시대라는 인식부터 출발을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미 전 세계 시장은 글로벌 경제 위기에 접해 있죠. 글로벌 경제는 이미 위기입니다. 국제 질서가 자국 우선주의로 돌아가고 있고요. 각국 나라들은 정체성 정치가 부상을 하고 있고, 그 결과는 민족주의 표출로 나타나면서 권위주의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중국과 미국의 패권주의는 지속될 것이고요. 그 결과가 자유주의 기반이 약화된 형태로 나타나고 있으며, 결국은 타자 간의 협력 규범 자체가 지켜지지 않는 그런 분위기로 가고 있고요. 결국은 국가별로 각자 도생의 길을 선택해서 가는 그런 흐름이 전 세계 글로벌 경제의 하나의 패턴이고, 이것이 위기 형태로 나타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IMF가 전망한 세계 경기 전망이 2018년, 2019년, 2020년을 보면 2018년도보다 훨씬 더 나쁜 형태로 2019년도가 예상이 되고 있고요. 2019년보다 2020년은 더 나빠질 거라고 보고 있는 시각입니다. 결국은 전 세계 시장이 좀처럼 활성화되지 않고 저성장 기조로 점점 더 어려운 상황으로 치닫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글로벌 자동차 업체들은 제일 앞다투어서 구조조정의 열풍에 접어들었습니다. 복스바겐, 토요타, 르노, 그 다음에 제규어, GM, 현대기아, 혼다, 스즈키 모두 다 하나같이 공장을 축소하든지 철수하든지 직원을 구조조정 형태로 움직이고 있고, 이와 같은 그 자동차 업체에서의 구조조정은 인더스트리 자체의 하나의 큰 변화를 예고하고 있고, 이거와 관련돼서 부품 업체들이 하나같이 어려운 상황으로 증대하면서 내연기관에 필요한 부품보다 필요 없는 부품이 증가되는 추세가 작금의 상황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세계 경제와 한국 경제를 비교해 봐도 우리가 2010년도에는 세계 경제 5.4%보다 상회하는 6.5% 성장을 했어요. 근데 그 이후로 급격하게 한국의 성장률은 저하되면서 세계 경제 성장률을 밑도는 저성장으로 이미 우리는 진입을 해버리고 말았습니다. 1998년 IMF 이후에 저성장의 기조가 지금까지 이어졌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급격하게는 3% 이하대의 성장에 진입함으로써 우리나라 경제가 스타트랙 존에 진입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스타트랙 존에 진입했다는 뜻은 탐험가가 미지의 세계를 향해 간다고 하는 것과 의미를 같이 두는 것으로서 불확실성 시대에 어떤 내용이 나타날지 전혀 예측을 못하는 예측 불가 상황으로 가고 있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현상들이 정책 부재 또는 대안 부재 하는 형태로 나타나는 작금의 상황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경제 성장률이 1991년부터 시작을 해서 급격하게 계속 하락하고 있어요. 2010년부터 시작을 해서 2020년까지 내년도는 1.7%가 예상이 되고 있는 거죠. 이미 우리나라가 장기 10년 저성장기로 접어들었음을 예고하고 있는 지표고요. 좀처럼 회복은 어려울 거다라고 기대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중국의 GDP 변화를 보면은 중국도 6%대 저성장으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중국이 6%대 성장을 한다는 것은 실업률이 증가된다고 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고, 내수 경기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가고 있다. 이렇게 본다면은 수출을 중심으로 해서 중국과 거래했던 우리나라에게는 악조건으로 나타날 거다. 이렇게 예상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산업혁명 이후에 전 세계의 시장은 팽창 사회로서의 역할을 했죠. 공급이 부족하니까 공급을 늘렸고 투자를 했고 산업의 발전을 했고 또는 새로운 제품과 신제품을 줄다퉈서 내놓는 그런 팽창 사회가 2008년을 기점으로 해서 급격하게 수축 사회로 접어들기 시작했고 이미 지금은 상당 부분의 모든 것이 감량 경영을 포함해서 수축 경영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가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수축 사회가 이제 3대 공포를 가지고 있죠. 리세션이라고 하는 경기 침체 공포, 디프레이션이라고 하는 D 공포, 그리고 금리 마이너스, 환율 마이너스, 성장률 마이너스라고 하는 마이너스 M 공포. 이 세 가지 공포가 현재 우리 눈앞에 닥쳐진 공포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국의 성장 잠재력을 보면은 8.6%에서 급격하게 감소해서 지금은 2.8%대로 떨어졌죠. 이렇게 경기 성장이 저하되면에도 불구하고 엎친 데 겹친 격으로 인구 절벽이 일어나고 있고 저출산 또는 고령화 사회가 그 어떤 때보다 더 심화되고 있어서 청년 실업률이 커다란 사회적인 문제로 이렇게 야기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같은 것은 제조업의 변화의 특성과 관계가 있어서 제조업이 그동안의 사회 변화에 따라서 어떻게 변신해 왔는가 이거에 대한 인식부터 출발할 필요가 있습니다. 고도성장기에는 수요와 공급에서 수요가 넘치던 시절이죠. 시장이 활량이고 매출과 물량이 증대되고 투자를 통해서 대량 생산을 하던 시절이죠. 이때 당시에 사회적 현상은 신속 자금을 조달을 해서 묻지마 투자와 또 모노발시 확장이 기회를 가져줬고 그것을 위해서 부채 경영, 정경유착, 관치 경제라고 하는 이런 기형적 성장 모델이 있었습니다. 이것이 결국은 누가 먼저 빠르게 자금 조달을 해서 투자하고 선 액션을 취하느냐에 따라서 기회가 같은 시절이기 때문에 이때야말로 캐파 증대라든지 공급을 늘리는 것이 최대 이슈였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시대가 항상 그렇게 고도 성장으로만 간 건 아니죠. 반대로 저성장이 되면서 공급이 넘치는 시대가 됐고요. 그 수요보다 공급이 넘치면서 시장과 기술이 성숙기로 접어들고 결국은 매출과 더불어서 종류가 늘어나고 고객이 주도권을 잡는 그런 사회가 됐습니다. 복합 다원화 사회가 되면서 개인주의와 개성을 존중하는 시대가 됐고 다양화가 늘어나면서 백인 백색 시대가 됐죠. 이런 시대에 맞춰서 경영하는 방식은 신제품을 늘린다든지 개발력을 향상한다든지 혁신과 체질을 강화한다든지 다품종 소량 생산 또는 CNC나 MCT 같은 범용기가 조련하면서 다품종 대량 생산, 다품종 생산을 소량 생산할 수 있는 그런 생산 방식을 도입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와 같이 그 산업의 특성과 사회적 현상의 변화에 따라서 생산 경영 방식은 바꿔왔죠. 그런데 이제 한 단계 또 사회적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 지금 L자 성장 시대입니다. L자 성장 시대는 앞에 두 시대와 달리 수요와 공급이 일치되는 시대입니다. 저성장 시대에 가성비가 늘어나면서 보수적 투자를 하고요. 수익성이 줄면서 산업의 구조 조정이 일어나는 시대입니다. 결국 사회적 현상은 필수 구매를 하는 것이죠. 좀처럼 지갑을 열지 않습니다. 결국 경기 침체되고 디프레이션 마이너스 현상이 나타나는 것이죠. 양극화 현상이 심화되면서 1등만 생존하는 승자 독식의 현상이 만연하게 되고 그래서 경영 방식은 나만이 차별적으로 잘할 수 있는 온리원 지향 그리고 1대1 맞춤 생산 월드 베스트, 월드 퍼스트만이 생존하는 시대. 그렇기 때문에 이를 위해서 3D 프린팅이라든지 스마트 공장이라든지 ICBM AI 시대가 됐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인터넷, 클라우드, 빅데이터, 모바일을 근거로 해서 인공지능이 해석하는 시대입니다. 결국은 O2O, O4라고 하는 경영에 새로운 IT 경영이 도입되는 시대가 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사회적 변화의 현상은 경영 방식의 변화를 가져왔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그럼 저성장 시대라는 게 도대체 뭐냐? 이 저성장 시대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통해서 저성장 시대의 생존 대안을 찾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불황기와 저성장기는 다르죠. 불황기는 그 기간이란 측면에서 보면 3년 내지 5년 주기를 가지고 U자 내지는 V자 형태의 경기의 흐름을 말합니다. 그러나 저성장기는 장기적으로 사이클이 실종돼서 직선으로 가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규모 측면에서는 국지적이죠. 산업별로도 특정 사업이 뭐 불황을 탄다든지 또는 어떤 지역이 불황을 탄다든지 하는 형태가 불황이라면 저성장기에는 전면적인 현상이 나타나는 거예요. 전 세계가 다 어려운 상황으로 가는 것이죠. 그래서 불황기에는 이 구조가 단순 영역이라면 저성장기는 구조적인 전환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불황기를 계절로 비교한다면 겨울이라고 할 수 있다면 저성장기는 소빙하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경기의 사이클이 실종된 그런 시대를 저성장기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핵심 이슈는 작은 매출로 큰 이익을 낼 수 있는 구조로 어떻게 빨리 전환을 해서 지구력 경쟁을 갖출 것인가, 이것이 중요한 이슈가 되겠고, 제조 원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가성비력을 높여서 대체 수요를 빨리 장악을 해야 되겠고, 5대 구조 혁신이 필요한 거죠. 시장 구조, 제품 구조, 공정 구조, 그 다음에 원가 구조, 사람 구조를 바꿔야 되죠. 그래서 1등 지향, 대표 선수가 금메달을 받았을 때 대리만족하던 1등 지향에서 모든 선수들이 다 금메달을 받는 인류 지향으로 바뀌어야 되는 당위성이 저성장 시대에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저성장기는 경기의 악순환이 세 방면으로 겹쳐서 나타납니다. 일단은 성장이 하락하죠. 매출 줄고, 물량 줄고, 이익 줄고, 수익 줍니다. 이것이 감소로 나타나는 것뿐 아니라 역량이 잠식됩니다. 신제품의 출시가 지연되고, 또 투자가 지연되고, 또 선행 연구가 지연되고, 그래서 미래 준비가 지연되는 현상으로 나타나서 기업들의 역량이 현실 위주로 가면서 잠식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활력화가 떨어집니다. CEO의 순환 시대라고 할 수 있습니다. CEO가 이제 과거에는 존경받고 그다음 대접받는 뭐 이런 시대였다면 지금 CEO를 한다고 하는 자체가 엄청나게 지금 고통스러운 시대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사업의 메리트를 상실하고 그 다음에 종업원의 의식과 또 주 52시간이 겹쳐서 열심히 일을 시키고 싶어도 일을 시킬 수 없는 이런 상황, 이것이 사업의 활력화를 침체시키는 요인으로 나타나고 있고요. 이 경기 악순환과 더불어 저성장기에는 모든 부분이 악순환 기조로 돌아간다 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성장기의 대응 전략을 3역으로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그 감지력이고요. 둘째는 집중력이고, 세 번째는 추진력입니다. 이게 삼성경제연구소에서 제시한 자료인데, 이 세 가지 방면에서 힘을 어떻게 비축해 갈 것인가 하는 것이 저성장기에 살아남을 수 있는 유일한 대안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우선은 경영의 디lem마를 극복하는 방법 중에서 소비가 위축이 됐는데 까다로운 고객이 나타나기 시작하면서 저가 실용주의 중심으로 전통 마케팅 효과를 떨어뜨리는 이중적 고민에 이제 경영이 빠지게 되는 것이죠. 다양한 그 타겟 사업에 대해서 불확실성이 늘어나고 있는데
기업의 가용 자원은 점점 더 부족해지는 이중적 고민, 조직 구성원이 자발적 몰입도가 더 절실한 시절인데 동기부여 수단과 자원이 없는 이런 문제, 이런 것들이 결국은 경영의 디lem마를 가져오고 있고, 경영을 하시는 분들이 뭘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는 이런 상황으로 전개되고 있는 것이 자금의 저성장 시대에 CEO를 어렵게 만드는 현상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에 맞춰서 전략적 대안은 결국은 세 방면에 힘을 비축하는 것입니다. 첫째는 감지력이고요. 센싱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집중력이고요. 세 번째는 추진력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2020년도의 혁신의 방향은 첫째는 감지력을 어떻게 높일 것인가 하는 것이죠. 감지력을 높인다고 하는 것은 시장과 고객을 세그멘트해서 고객별로의 움직임을 아주 민감하게 구체적으로 디테일하게 섬세하게 파악하고 하라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목표 고객이 있고요. 그 목표 고객을 대체할 수 있는 대체 고객 A, B, C, D를 놓고 이 고객들 하나하나에 대해서 어떻게 움직이는지, 어떤 전략을 가지고 가고 있는지, 그리고 어떤 형태로 지금 비즈니스를 운영하는지를 상세하게 파악하고 거기에 대해서 나름대로 전략을 세워나가는 시장과 고객의 변화를 섬세하게 파악하는 센싱력이 첫 번째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영업사원이 전체적으로 숫자로 말하는 매출이 아니라 수주별로 기획서를 만들고 수주별로 개별 대응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해졌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그 수주들이 하나하나 진도를 점검해서 마치 제품을 만드는 공정을 관리하듯이 수주의 과정을 점검하면서 한 톨이라도 수주를 놓치지 않는 그런 디테일한 경영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세 번째는 이 감지력은 수주별로 고객들에 대한 경쟁 강도를 만들고 그 경쟁 강도에 의해서 어떤 전략을 가져갈 것인가를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 경쟁 강도를 작성하는 방법은 첫째는 내 제품을 사가는 고객이 서해 있는 그 인더스트리 현황을 보는 것이죠. 그 인더스트리 어떤 형태로 가는가를 먼저 엔드 유저의 시장을 보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엔드 유저 시장의 변화에 따라서 엔드 유저가 구매자에게 어떤 구매 교섭력을 제시하는가를 보는 것입니다. 결국은 이 구매 교섭력이 결국은 공급자인 차사 입장에서는 공급자 교섭력이 되겠죠. 이렇게 해서 우리는 세 가지의 경쟁 강도를 만들어야 됩니다. 첫째는 진입 조건입니다. 일단은 거래할 수 있는 조건을 만드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경쟁 조건으로서 경쟁자와 비교 우위를 점할 수 있는 대안이 뭔가, 이걸 찾는 것이고요. 세 번째는 경쟁사와 비교 우위를 갖는 대안을 가졌다 할지라도 알지 못하는 경쟁자가 존재합니다. 그걸 대체 고객이라고 하는데, 대체 경쟁자라고 하는데, 그 대체 경쟁자가 어디에 숨어서 언제 나타날지 모르기 때문에 현재 있는 경쟁자보다 더 앞선 측면에서 플러스 알파적인 경쟁 가치를 어떻게 만들어낼 것인가. 이것이 영업사원들이 이제 고민하고 노력해야 될 영역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것이 감지력을 강화하는 방안이라고 볼 수 있고, 이런 부분을 이제 중소기업도 하나씩 대안을 찾아가지 않으면 살아가기 어렵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2020년도에 그 사업계획을 수립하는 방법 중에서 첫 번째, 감지력을 강화함으로써 대안을 찾아가자 하는 측면의 말씀을 드렸고, 다음에는 집중력을 어떻게 높일 것이고 실행력을 어떻게 높일 것인가, 이런 관점에서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오늘까지 잘 청취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리고, 지속적으로 청취를 해서 세 번 얘기를 할 겁니다. 내년도 사업계획을 수립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지침이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